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항수 회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거고, 저랑 또 수업을 같이 해보신 적도 있고, 또는 처음 뵙는 분도 있겠네요. 이번 강의는 참 특수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에게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저와 이 책을 출간한 경제법률사와 제가 주임 교수로 있는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가 힘을 합쳐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정도의 무료 공개 교육이 있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힘을 합쳐서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합니다. 이 강의는 다시 말하죠. 무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매년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 세법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이 우리 재무팀들, 세무팀에 있어서 법인세 관련한 세법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양이 바뀌는데, 그러므로 매년 법인세 결산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한정된 시간, 20몇 시간의 교육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냥 1시간에 그냥 산술적으로 100페이지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서로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그렇고요. 참 어려워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 뭘 배우러 오세요? 라고 하면 그냥 1년 내에 바뀐 거예요. 또 제가 세법 개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왔거나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들이 나오거나 새로운 국세청의 유권 해석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 내가 하나 놓칠까봐 그런 걸 들어요라는 말씀을 해요. 왜? 나머진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그 개정된 세법과 새로 나온 판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렇다면 누구나 한 사람 정도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그냥 무료로 제공할 필요도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라면 이런 수업을 듣고 책을 사면 되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2017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주된 내용들,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온 새로운 법원의 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 국세청의 유권 해석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뽑습니다. 이 판례 유권 해석만 거의 70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이번 수업 시간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무료로 보시고, 지금 저도 이렇게 뽑았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파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받으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준비해 놓은 2017년 개정세법의 이 교재와 최근에 나왔다라는 판례 결정 사례 이 두 가지의 목록을 출력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출력을 하시고 이제부터 진행되는 이 수업을 들으시고, 또 안 하죠? 그냥 이런 거지만 기회 되시면 제 책 좀 하나 사주시고, 책에 이런 본문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니까 기회 되시면 저희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서 저랑 수업도 함께 직접 오셔서도 듣고 온라인으로도 듣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고 이런 기회를 가지십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는 교육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문가 교육과 일반 교육으로 두 가지로 갈라져서 사이버에 올라옵니다. 그건 물론 유료입니다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게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전문가 과정으로 16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일반적인 분들이 할 때는 24시간 동안 담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있고, 이건 지금 하는 건 무료고, 이런 걸 포함해서 책과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저랑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자, 잠깐 화면을 끊고 여러분은 다시 준비합니다. 제가 손짓하면 끊고 저는 계속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컴퓨터를 끊고 프린트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다시 이제 이걸 프린트 하셨어요. 저랑 같이 할게요. 시간은 뭐 여러 시간으로 제가 잘라서 강의를 합니다. 이어서 하시면 힘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1강입니다. 1강, 자,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 저도 몇 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다 보면 되죠. 우리 강의 중에 1강입니다. 1강 법인세법 개정 내용. 이게 1이에요. 1. 왜? 이게 법인세법이 몇 번 갈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2, 3, 그 다음에 최신 이런 뭐 판례 등 또 이렇게 나가죠. 1강 제목입니다. 교과서 1번에 보시면 분할합병에 대한 분할에 대한 의제배당 시 분할대가 범위 확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 법인세법의 여러분 절반 정도는요 이해해 주세요. 합병과 분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들으셔도 돼요. 해당되시는 분만 내가 올해 합병이 있었어 우리 회사가. 또는 합병을 당했어. 우리 회사가 올해 분할을 했어. 이런 분들만 봅니다. 이건 정말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강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세법에 한 10개 정도 아이템이 이겁니다.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올해 합병 분할이 이루어지신 법인들만 보도록 합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처음이니까 10초 정도 드릴게요. 그래도 한번 지금 시작. 자,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자,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 등에 대해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송금 산입 한도가 50% 축소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자, 가요. 우리나라 법인세법엔 당연하게 뭐가 있습니까?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넘어가면 손금불 산입이 되는데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 한도에 50%만 인정을 하겠답니다. 뭐요?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면.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면 굳이 이와 같이 많은 접대비가 별 필요 없다라는 얘기여서 기존의 한도를 50% 죽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대단히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법이 강행이 돼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내가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야 아니냐를 따지셔야 돼요. 지금부터 주업의 범위를 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여러분 전체 지분의 50%입니다. 50%입니다. 헷갈리실까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A라는 법인의 갑이 최대 주주입니다.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법인세법엔 특수관계인이라는 정의가 있죠. 특수관계인 주로 누구예요? 이 갑의 친족들. 친족이라는 게 보통 엄마 아빠 육천의 혈족들과 배우자와 그쵸 사촌 간의 인척이라는 거는 이 혈족들의 배우자나 그죠 배우자의 또는 이런 그 혈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이런 분들과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가 되겠네. 그러면 이런 분과 최대 주주와 이런 특수관계인들이 합계가 이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 다 같이 얼마입니까? 50%를 초과 경영권을 갖고 있죠. 5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를 초과해서 경영권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입니다. 또는 임대업이나 이자 배당합이 매출액의 70%입니다. 주된 사업이라는 거는 전체 매출액 중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렇죠. 부동산 임대가 제일 가장 많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는요. 그냥 임대료나 이자 배당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고 여유 자금은 은행에다가 이자 일부 채권 투자를 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대단한 우리 세법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매 월말에 1월, 2월로 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의 합계를 더해서 12로 나눈 거예요. 그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어가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하셔서 이게 5인 이상이면 빠져나가요. 다만 월급을 받아도 그 점에 나오죠. 최대 주주와 이 최대 주주와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최대 주주와 그 친족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랍니다. 제외랍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그러니까 사실은요, 근로자니까 이건 실제로는요, 아시죠? 임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임원의 개념은 아니에요. 임원을 뺀 나머지 근로자 중에 이 최대주주와 이런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쵸? 그럼 빼주시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1년 미만인 단기직들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은 뺍니다. 이 동그라미 3번을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잘 못 구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예요. 근로자니까 임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최대주주와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근로자도 제외를 해서 5인 이상이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때 그러니까 아주 직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들이 걸립니다. 이러면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되니까 그렇죠? 꽤 많은 한도 초과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둘째, 업무용 승용차에는요. 그죠? 자, 너무나 잘 아시죠? 자동차가 있어요. 그냥 차가 아니라 승용차죠.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와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을 모으죠. 비용을 모으고요. 여기다가 업무에 사용 안 한 비율을 때려서 이게 선검불산입과 상여입니다. 상여입니다. 자, 이런 조문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운행일지를 써야 되는데 운행일지를 안 쓰면요. 운행일지를 안 써도 아예 관련 비용에서 1,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손금 인정이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안 써도 1,000만 원은 손금 인정이 돼요. 그러면 운행일지를 안 쓰면 관련 비용이 1,600이라면 1,000은 인정이 되고 넘어가는 600만 원이 부인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0은 무조건 봐주겠다라는 뜻인데 이 똑같이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면 500만 원만 송금이다. 그러면 임대가 주업이면 운행일지 안 쓰시면 1,100이 50%씩 줄인 겁니다. 이런 임대업이 자동차가 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조문이죠. 그럼 이런 관련 비용 중에 선금으로 인정된 금액 중에서 또 다른 조항이 있죠. 감가상각비가 1년에 800만 원이 송금 인정이 되고 팔았을 때 처분 손실도 800밖에 인정이 안 되는 조문들이 있는데 있죠. 그죠? 조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역시 절반을 후려쳐서 400입니다. 4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딱 절반씩이죠. 절반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시면 운행일지 안 쓰면 500밖에 안 되고 감가상각비도 1년에 400밖에 송금 인정이 안 되고 처분 손실 400이면 어떻게 돼요?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무지하게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이 1억짜리 차를 사시면 100% 업무에 쓰셨다 하더라도 그렇죠? 1년에 400이면 최소한 25년간 비용화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쉽게 차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 아까부터 납득 잘 안 돼요. 다만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합병자 들어가면 제가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6번도 똑같은 거예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이게 사실은 아시죠? 뭐 별로 이게 이제
특별하게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높여주든지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든지 아니면 설비를 투자하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데 돈이 지출된 금액이 일종 공식보다 적다면 미환류, 돈이 돌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이런 거를 안 했다라고 세금을 내요. 논란이 너무너무 많은 법이에요. 이 한시적이라 아마 오래 사라지겠죠. 2017년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인데 교과서에 보시면 과세 방식이 자 당기 소득 금액은 계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 80%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을 뺀 금액에 10%를 때리는 공식이 하나 있고 투자 제외는 소득의 30%를 때리고 투자를 뺀 임금과 배당의 10% 그러니까 무슨 금액의 10%는 많은데 계산하는 공식이 설비 투자 금액에 투자한 거를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따라 넣으면 소득의 80% 안 넣으면 30%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못 바꾸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셨죠? 투자 제외 방식 그죠? 우리는 투자를 빼고 임금과 배당만으로 이거를 구할게요.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투자 금액으로 넣어서 공식을 원래 못 바꾸게 하다가 바꿈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효과가 아주 미미해서 저는 이게 몇 개 기업이나 이 금액을 냈나 정부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2015, 16 사업년도에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얼마 징수됐나 궁금하다고요. 잘 없다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라는 게 꼭 설비 투자, 기계장치를 산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죠. 가로 2번에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도 투자에 포함된다. 기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요 투자 금액에서 집어넣어서 빼줍니다. 3번 임금 증가의 계산 방법이요. 그렇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인데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를 하면 1.5배.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하면 또 50%를 가산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되면 50%를 가산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요. 그죠? 50%인데 요거는 똑같다. 기본에서 그러니까 조금 상시 근로자 수 그러니까 모든 정책의 방향은 사람을 많이 뽑아라 합니다. 월급을 많이 줘라.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공제되는 임금을 여기서 그렇죠? 50%를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임금의 1.5배가 아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올해 임금이 나간 금액의 1.5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원래는 올해 나간 것도 아니고 임금이 증가한 금액인데 거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 그러면 임금이 증가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급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사람이 많이 뽑아서 올라가는 금액의 1.5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배당금을 빼는데 배당금은 아예 50%만. 0.5를 그러니까 임금은 이게 절대 1.5가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에는 여기에 50%를 할증해 주지만 배당금은 무조건 50%만큼을 줄입니다. 50%만큼을 줄여서요. 5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념이 좀 바뀌었고 8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시 세액공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5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매년 과다 납부세액의 20% 한도로 세액공제되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를 했어요. 회사가 분식회계를 해서 100억의 세금을 더 냈어요. 근데 나중에 분식회계가 지적이 됐어요. 처벌을 받아요. 그럼 뭐야? 돌려낸 돈, 요 연도를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경정 청구를 해서 어떻게 돼요?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국가가 네가 스스로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놓고 분식회계에서 걸렸다라고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경정이 아니라 이렇게 된 연도부터 5년간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게 청구하는 연도니까 이 금액에 한도 없이 옛날에 이 100억을 한도가 되면 다 빼달라는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예금액이 여러분 빨리 몇 프로요? 몇 프로요? 20%씩으로 공제가 되고 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네가 해놓고 뭔 말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분식회계에서 경정청구 되신 분들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없고요. 잘 없고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신문에 보는 여러 가지 커다란 분식회계 뭐 그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여러분 9번 가산세 부담 완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강화가 아니라 여러분 완화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여러분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을 하시는데 안 하시면 2%였어요. 그러니까 주주명부 안 내면 2%였는데 과감하게 1%로 줄어들었고요. 지급 명세서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기억나시죠? 3월 10일까지 뭐 쏘잖아. 연말정산 이런 지급 명세서를 쏘시는 것도 여러분 2%를 1%로 지연 제출도 1에서 0.5%로 자그마치고 50%씩 줄여줬고요. 3번도 면세에서의 계산사 합계표나 과세에서의 세금 계산사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하시면 이게 1%인데 이거를 0.5, 지연 제출은 0.5를 0.3%로 인하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다고 봅니다. 가혹하잖아요. 특수한 뭐 에러가 아닌데 그래서 줄여줬고요. 10번 외국 법인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도 10%. 이건 80%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이미 바뀌었죠. 아무리 누적된 2월 결손금이 많아도 전액 공제가 아니라 올해 공제되는 뭐 이런 금액에 그쵸?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옛날에 결손이 많아도 올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야 되는데 이걸 외국 법인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법인만 이 조항을 적용했는데 외국 법인도 똑같다라고 그러고요. 11번 안 할게요. 이거 원천징수에서나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번도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우리나라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법은 외국 법인들의 대한 경정구가 3년이었어요. 5년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13, 14, 뭐 15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비영리 법인들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법인에 그렇죠? 다음 법인을 추가합니다. 명목회사라고 그래서요. 공대사를 보시면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PFV도 나오는데 이런 데들은 80% 한도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이 전액 공제되죠. 자꾸 헷갈리시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올해 각 사업연도 소득이 100억인데 그렇죠? 100억인데 2월 결손금이 200억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가면 과세 표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현행 작년부터 법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요 금액의 80%밖에 공제가 안 돼서 과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게 중소기업은 전액 다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액 공제되는 대상의 일부 범위를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번도 합병이라 안 합니다. 18번은 이건 조금 어려우신데 사업재편계약인데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면제액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면 되는 경우에 그쵸? 요거를 뭐 기업 활력 제고를 특별 사업 재편 계획이라는 건데 이거를 출자했다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특수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래 제 본 강의를 보시면 뭐 요런 특수한 법들에 따라 그쵸? 그럼 지금은 말이죠. 내가 남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된다. 그럼 채무면제액이잖아요. 그렇죠?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거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됐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업재편계획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죠?
채권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채무를 포기받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 쪽 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9번은요. 식품 등 기업 활성화 법률에 따라 개정한 생활용품. 이게 이제까지는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남은 걸 남한테 기부하면 그런 그 식품들만 인정이 되는데 송금이 이번에는 같이 생활용품도 기부해도 된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힘드신 분에게 이제까지 식품만 기부금의 개념으로 선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식품화에다가 생활용품도 같이 줘도 이게 또 송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게 해당 안 되면 그냥 줘도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을 산입이 돼요. 비지정 기부금으로. 네, 이게 송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특수한 게 아니어서 안 할게요. 21번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직장연회비라는 이 세법의 명칭을 직장문합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끝나고 회식을 하거나 직장인들끼리 단체로 무슨 연극을 관람하거나 이런 거는 복리후생비다. 선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걸 분명히 했던 거고요. 22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선금 산입 규정을 보완하죠. 1번에서 우리가 원래 이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전용이라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만 타고 다녀야 보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사장님의 사모님 아들, 딸이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렌터카 했을 때 렌터카 임대차 특약도 업무 전용 보험으로 보겠답니다. 보험입니다. 임대차 특약은 차량 대여 시 임대차 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특약이랍니다. 이것도 간주돼서 똑같이 그냥 일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네요. 가로 2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2016년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업무 전용 보험을 좀 가입이 늦어졌을 때 특례인데 이건 이미 2016년 세무조정할 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아직도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 안 하시고 일반 그냥 누구나 되는 보험이면 그 차는 전액다 송금을 산입돼요. 이 조항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러신 분을 본 적은 없어서 23번 의료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해외 진출 사업비금 비영리법인의 의료법인만 해당이 되는 거겠고요. 24번도 안 할게요. 보증보험 하는 데서 비상위험 준비금의 송금 산입 한도가 좀 변동이 된다. 그다음에 25번에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금융위에서 정하는 어떤 룰로 해요. 1%가 아니라 그런 룰을 대상에 수협은행이 들어갔다. 이건 대손충당금 쪽에 가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을 송금 산입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추가됐다. 중요하지 않고 27도 분할이니까 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28번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할 때 이것이 그죠? 이건 뭐냐면 내가 외국 납부세 공제, 외국에 낸 세금을 우리나라 법인세 계산하면서 세액 공제를 하려면 그쪽에서 뭐가 와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다 냈다라는 거. 근데 그쪽이 지연이 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 세액 공제를 다시 하면 된다. 이거를 석 달 이내로서 좀 여유를 준 것뿐이고요. 29번 의미 없고 30번 뒤에 세 분류를 바꿨다라는 거라서 32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국세환급, 가산금, 간주임대료 등 할 때 이러시네요.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1.8이 1.6%로 인하됩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부가세법 간주임대료,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구할 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기예금이 1.6%로 됐습니다. 1.6%. 또 국세환급, 가산금, 경정청구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올해부터는 1.6%입니다. 그다음에 또 분할 범위 또 안 한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 관련 세법인데 빨리요. 특별히 개정된 거 잘 없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제가 안 읽은 것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개정세법을 접할 때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는데 우리 회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봅니다. 제2 개정세법은요. 절대 기획재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 짜집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하는데 얘의 장점은요. 조문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조문 순서에서 개정된 어떤 것도 안 빠져나가요. 어떤 것도 안 빠져나가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참조가 돼요. 단순히 남이 기획재정부 세제실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걸 베낀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법 개정을 읽어보고 하나도 빠짐없이 조문 순서, 법조문에다가 사이사이에 시행령들을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 되시거든요. 이제 첫 강을 찍었습니다. 몇 강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어쩌면 오늘 이번과 다음 하는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판례들의 이쪽이 더 중요하실지 몰라요. 훨씬 재밌고요. 일단 세법 개정부터 잡고 판례로 가자고요. 다음 2강에서 뵙죠.